아버지, 그냥 여기 사인만 하시면 끝이에요. 이게 대체 뭐가 이렇게 많냐? 아버지, 요즘은 다 이렇게 해요. 효율적으로요. 저는 그 순간 아들의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습니다. 계약서를 넘기던 제 손이 마지막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맨 아래 작은 글씨로 박힌 한 줄. 부동산 일체 위임 동의. 그 문장을 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며칠 전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여보 집은 우리 거잖아. 저는 박도윤, 올해 72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남에게 폐를 끼치는 걸 가장 싫어했고 가족 앞에서도 늘 조용했습니다. 특히 아들 현우에게는 더 그랬습니다. 그 아이가 원하는 게 있으면 제가 먼저 물러서곤 했습니다.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사업 미천까지. 아버지, 제가 나중에 다 갚을게요. 현우는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갚으라고 준 게 아니었습니다. 자식이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요양원 상담실 복도에서 들은 아들의 목소리. 그냥 사인만 하시면 돼요. 그 말투가 이상하게 차갑게 들렸습니다. 계약서 마지막 줄에 눈이 고정됐습니다. 부동산 일체 위임. 이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요양원 입소 계약서에 왜 집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아내 정희는 요즘 많이 잊어버립니다. 작년 가을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것부터였습니다. 냉장고에 같은 반찬을 3번 넣어두거나 손자 이름을 며느리 이름으로 부르거나 저는 그럴 때마다 조용히 바로 잡아줬습니다. 정희야, 이건 아까 넣었어. 손자 이름은 민준이야. 정희는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은 심해졌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적도 있었고 밤에 갑자기 어디론가 나가려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잠을 설치며 아내를 지켰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정희가 제대로 자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피곤했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50년을 함께한 사람인데 이 정도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희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집에 대한 기억만큼은 또렷했습니다. 거실 벽을 손끝으로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여기 우리가 벽지 바른 곳이지? 여기는 민준이가 낙서했던 곳이고 얇은 핑크색 스웨터를 입은 채 벽을 만지작거리는 아내의 모습. 그 장면이 자꾸만 제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아들 현우가 요양원 이야기를 처음 꺼낸 건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아버지, 엄마 돌보시는 거 힘드시잖아요. 전문가한테 맡기시는 게 어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괜찮아. 엄마는 내가 돌볼게. 현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몇 번이고 같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효율적으로 생각하셔야 해요. 요양원이 훨씬 나아요. 효율. 현우 입에서 그 단어가 참 자주 나왔습니다. 정장을 편하게 입고 늘 계산된 말투로 이야기하는 아들. 저는 처음엔 그게 현실적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계약서를 보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현실적인 게 아니라 감정이 빠진 거였습니다. 요양원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
현우는 먼저 차로 돌아갔고 저는 혼자 천천히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지만 제 등은 계속 차가웠습니다. 손에 든 계약서가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현우가 추천한 요양원은 시설도 좋고 위치도 괜찮았습니다. 상담사도 친절했고 프로그램도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왜 계약서 마지막에 저런 조항이 박혀 있는 걸까요? 부동산 일체 위임.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현우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엔 노트북과 서류 뭉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현우는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았습니다. 요양원 입소 날짜 잡으려고 일정표 만들었어요. 다음 달 15일이 어때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우는 말을 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아버지. 엄마 요양원 가시면 집은 비워야 되잖아요. 부동산 정리는 제가 알아볼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우야, 그게 무슨 말이냐? 집을 왜 비워? 현우는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도 요양원 가시면 집에 아무도 없잖아요. 빈집으로 두는 것보다 정리하는 게 낫죠. 제가 효율적으로 처리할게요. 또 그 단어였습니다. 효율.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현우야, 왜 이렇게 서둘러? 현우의 표정이 잠깐 굳었습니다.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두르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 말이 왠지 불안하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 누워있는 정희는 고르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현우가 정말 집을 정리하려는 걸까?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까? 하지만 계약서의 그 문장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부동산 일체 위임. 요양원 계약에 왜 그런 조항이 필요한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집은 우리가 30년을 산 곳입니다. 현우와 딸 지영이를 여기서 키웠습니다. 아이들이 걸음마를 배웠던 거실, 명절 때마다 온 가족이 모였던 식탁, 정희가 손끝으로 쓰다듬던 벽엔 우리의 모든 시간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들 이름으로 넘기라고요? 계약서에 사인만 하면 끝이라고요?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동네 복지관을 찾아갔습니다. 현우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복지관 상담실 문을 열자 5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여자분이 맞아주셨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이걸 좀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잘 모르겠어서요. 상담사 선생님은 계약서를 천천히 살펴보셨습니다. 한 장, 두 장 넘기시더니 마지막 페이지에서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노란 형광펜을 꺼내 문제의 조항에 줄을 그었습니다. 어르신, 이 부분 보이시죠? 선생님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돌봄 계약이랑 자산 위임이 같이 묶여 있어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말을 듣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게 정확히 무슨 뜻입니까? 선생님은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 입소 계약과 재산 처분은
원래 별개예요. 근데 이 조항에 서명하시면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권한을 아드님께 넘기시는 겁니다. 매매든 임대든 아드님 판단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선생님은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가 요즘 많아요. 자식 이름으로 넘어간 집, 나중에 팔리는 경우도 흔합니다. 어르신들이 잘 모르고 서명하시는 거죠. 저는 목이 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우가 원한 건 엄마를 돌보는 게 아니라 집이었단 말입니까? 제 아들이 그럴 리 없다고 계속 되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제 손에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다른 서류를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어르신, 이런 방법도 있어요. 신탁 제도나 후견인 제도를 이용하시면 집은 어르신 명의로 두고 관리만 맡길 수 있어요. 나중에 필요하면 자녀분들이 도와줄 순 있지만 최종 결정권은 어르신께 있는 거죠. 저는 그 설명을 듣고 처음으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방법이 있다는 게 다행이었습니다. 복지관을 나오는 길,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저는 길가 벤치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봄볕이 따스했지만 제 마음은 계속 어두웠습니다. 현우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키운 아들인데 그럴 리 없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일체 위임. 그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정희가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벽에 손을 대고 천천히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정희야, 뭐해? 정희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엔 흐릿했던 눈빛이 오늘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여보,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집은 우리 거잖아. 여기 우리가 살던 곳이잖아.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얇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그래, 우리 집이야. 아무 데도 안 가. 정희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다행이야. 나 여기 떠나기 싫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집을, 정의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다음 날 저녁 저는 현우를 불렀습니다. 테이블 위에 계약서를 펼쳐 놓았습니다. 노란 형광펜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현우야, 이거 좀 보자. 현우는 편하게 앉으며 물었습니다. 왜요, 아버지?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조항 너 알고 있었지? 현우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아버지, 그게 요즘은 이런 게 다 효율적이에요. 부동산 처리도 저한테 맡기시면 편하시잖아요. 또 그 단어였습니다. 효율.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우야, 효율보다 사람이 먼저다. 넌 엄마를 돌보겠다고 했지, 집을 가져가겠다고 하지 않았어. 현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아버지 생각해서 하는 건데, 빈집으로 두는 것보다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저는 복지관에서 받은 자료를 꺼냈습니다. 신탁제도와 후견인 제도 설명서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차분하게 올려놓았습니다. 현우야, 이걸로 하마. 집은 우리 명의로 두되 관리는 신탁으로 할 거야.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 도와줄 순 있지. 하지만 주인은 우리야.
현우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테이블 위의 서리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우의 얼굴을 지켜봤습니다. 당황한 표정, 난처한 표정, 그리고 마지막엔 체념한 듯한 표정. 현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마음은 알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현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며칠 뒤 저는 다시 요양원에 갔습니다. 이번엔 새로운 계약서를 들고 갔습니다. 부동산 조항은 깔끔하게 빠져 있었습니다. 돌봄 계약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사인을 하는데 손끝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게 정의를 위한, 그리고 우리를 위한 선택이라는 것을. 요양원에 입소하기 전날 저녁, 저는 정희와 거실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스며들었습니다. 붉은 빛이 거실 벽을 물들였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벽을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여기가 우리 집이었네.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 집이야. 지금도 앞으로도. 정희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제 결심을 완성시켰습니다. 현우와는 당분간 거리를 두기로 했습니다. 단절은 아닙니다. 그저 서로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현우도 아마 지금쯤 많은 걸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효율과 감정 사이에서 저는 감정을 선택했습니다. 그게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요양원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정희는 생각보다 잘 적응했습니다. 직원들도 친절했고 프로그램도 다양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요양원을 찾아갔습니다. 정희와 함께 산책을 하고 점심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끔 정희가 제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집은? 그럴 때마다 저는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그대로 있어, 우리 집. 우리가 지키고 있어. 정희는 안심한 듯 웃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엄마한테도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오너라. 계약서에 작은 글자 하나. 그게 우리를 지켰습니다. 만약 그날 제가 그냥 사인했더라면, 만약 정희의 떨리는 목소리를 무시했더라면, 우리는 집도 존엄도 모든 것을 잃었을 겁니다. 마지막 줄 하나가 우리를 지켰습니다. 효율보다 마음이 먼저였습니다. 집은 끝까지 우리가 지킵니다.